한 제조업 공룡이 11조 원을 싸들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세계 판매 3위이자 연봉 1억 킹산직의 상징이던 이 기업이 왜 본국 대신 미국에 돈을 쏟아부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현대차 노조에서 사상 첫 균열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지고 세대 간 갈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30년간 철옹성이던 노조가 흔들리고 생산직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초대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네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축구장 1000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땅의 투자금만 약 1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한 곳에 단일 투자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회사는 이걸 글로벌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같은 시기 울산 공장에 들어간 새 설비 투자는 얼마였을까요? 조지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본사는 서울 양재동에 그대로 두고 연구소는 화성에 그대로 두면서 정작 물건 만들고 돈 버는 생산 심장만 태평양 건너로 옮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산업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회사라는 건물의 간판은 남겨두고 실제로 돈 버는 아이네이만 빼가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껍데기만 남고 진짜 중요한 건 다 해외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속이 텅 빈 호두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미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IRA라고 부르는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땅에서 전기차를 만들면 차 한 대당 7,500달러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연간 30만 대를 찍으면 보조금만 3조 원이 됩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핑계에 가깝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노조와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장 옮기겠다고 하면 파업하고 새 기계 들이겠다고 하면 또 파업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지뢰밭을 걷는 기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조합하면 울산 공장의 효율은 미국 공장의 절반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면서 생산성은 바닥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노조와의 싸움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생긴 이래로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습니다. 협상하고 파업하고 타협하고 또 파업하고 이 사이클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경영진은 한국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새 땅에서 시작하는 게 빠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024년 10월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공식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장에서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고 이윤에게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10조 원은 투자가 아니라 탈출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조지아 공장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블라인드라는 앱에 현대차 직원들의 글이 쏟아진 것입니다. 분위기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 같았습니다. 회사가 한국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수백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우리 공장 미래 없다 진심으로라는 글에는 1000개가 넘는 추천이 붙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직원들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노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30년 넘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파업하면 회사가 무릎 꿇었고 협상하면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울산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현대차 공급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연봉 1억 정년 보장 자녀 우선 채용까지 쟁취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옹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노조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싸우자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파업하고 투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온건파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싸우면 회사가 더 빨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공장이 돌아가는 마당에 우리가 파업한다고 회사가 예전처럼 굽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세대 간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50대 조합원들은 끝까지 버티자고 합니다. 어차피 몇 년만 더 다니면 퇴직금 받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대 조합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퇴직금 받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20년을 더 다녀야 한다. 공장 문 닫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반발합니다. 같은 노조원인데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균열이 왜 중요할까요? 노조의 힘은 단결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파업도 효과가 있고 협상에서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 힘이 쪼개집니다.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노조가 파업하겠다고 하면 경영진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울산이 멈추면 회사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도 경영진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현장의 느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도 있고 체코 공장도 있습니다. 울산이 멈춰도 다른 데서 만들면 됩니다. 노조의 협상력은 울산이라는 공장이 유일할 때 강했는데 이제 유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 생산직은 신의 직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줄을 서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사 5년 안 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탈현대라는 말이 돕니다. 반도체 회사나 IT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내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간 무적이었던 노조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노동운동의 상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노조의 균열이 생긴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한국을 떠나도록 밀어낸 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의 시작은 참 따뜻했습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 자동차가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정리 해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본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이 노동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법안 이름이 됐습니다. 파업했다고 집안이 망하게 하지는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서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 3가지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고용한 회사만 책임을 졌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하청업체 사장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새 법에서는 원청 대기업도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직원이 현대차 회장을 직접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이나 근무 조건 때문에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가 공장을 옮기겠다거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처럼 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졌습니다.
파업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생겨도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으면 배상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892명이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을 고소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사장이 하청업체 사장이지만 실제로 일시키고 돈 정하는 건 현대차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사장인 정의선 회장이 나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밑에는 수백 개의 1차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2차,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천 개가 넘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청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 수천 개 업체 직원들 모두가 현대차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입니다. 회사가 살아남으려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국내 일자리 줄어드니까 안 된다면서 파업합니다. 효율 높이려고 새 기계를 들이겠다고 합니다. 노조가 우리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라인을 세웁니다. 자동차 시장은 속도 싸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결정할 때마다 파업 걱정하고 재판까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반년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2년 걸립니다. 법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마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사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에게 한국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법이 보호하려던 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이어 또 다른 민낯이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HPV라는 지표를 씁니다. 영어로 Hours per Vehicle의 약자입니다. 차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총 노동 시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 숫자가 낮을수록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를 만든다는 뜻이고 효율이 좋은 것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HPV는 전 세계 공장 중 최하위권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회사가 공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공장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품질인데 생산성이 절반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주는데 효율은 낮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고인 셈입니다. 이 격차가 왜 생겼을까요? 노조와 회사 양쪽 다 책임이 있습니다. 노조 쪽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 생긴 이래로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습니다. 파업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파업 끝나면 밀린 물량 맞추느라 특근합니다. 이게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공정을 개선할 기회는 자꾸 미뤄졌습니다. 새로운 기계 도입도 번번이 막혔습니다. 기계가 들어오면 사람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먹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장들은 새 기계로 바꾸는데 우리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세습 관행도 문제입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의 자녀를 먼저 뽑아주는 조항이 노사협약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부모 직장을 물려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전체 직원들의 실력 분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쪽 잘못도 있습니다. 경영진은 수십 년 동안 노조와 제대로 부딪히는 걸 피해왔습니다. 당장 파업 막으려고 임금 올려주고 복지 늘려주다 보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구조 조정해야 할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이제 와서 효율 높이자고 하면 노조가 반발합니다. 노조 눈치 보느라 투자를 미루면 경쟁사와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10조 원이면 백지 상태에서 꿈의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울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보다 차라리 새 공장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계산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처음부터 최고 효율로 설계됐습니다. 최신 설비에 최신 공정, 그리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노사 관계까지. 울산에서 10년 걸려도 못 바꿀 것을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만든 것입니다. 효율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더 무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현대차 연구개발부서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고백들이 충격을 줬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격차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3년 길어야 5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신화를 쓴 나라입니다. 밤새워서라도 따라잡는 저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차 연구개발센터에서 일한다는 사람의 답변이 충격이었습니다. 50년입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 수천 개 공감이 달렸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피처폰 들고 스마트폰이랑 경쟁하는 느낌이다. 20년 지나도 못 따라간다. 솔직히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일까요? 자동차라는 물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자동차는 기계의 예술이었습니다. 엔진 깎고 변속기 맞물리고 차체 용접하고. 현대차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경쟁력은 이 기계 기술에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공장에서 쇠를 다루는 장인들의 손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 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핵심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도로에서 운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선이 지워진 시골길과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 그리고 복잡한 교차로까지. 인공지능이 이 모든 상황을 4시간 공부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공지능은 눈덩이처럼 빠르게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 자율주행이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더 사고 데이터는 더 쌓입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등은 달릴수록 다리가 길어지는데 뒤처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당장 데이터 모으기 시작해도 테슬라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발주자가 몇 년 먼저 시작했을 뿐인데 그 몇 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십 년 격차가 됩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중국 차는 싸구려 짝퉁이라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BYD와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에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라는 건 중국 안에서 팔리는 시장을 말하는데 그 규모가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가격은 이미 압도적으로 싸고 일부 기술은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에는 미국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뒤에서는 중국이라는 무서운 추격자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깥에서 기술 경쟁에 밀리는 사이 공장 안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 내부를 보면 회사가 어디에 돈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300대가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부품 나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차체 용접과 페인트 칠도 기계가 합니다. 품질 검사는 인공지능이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맡습니다.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 개가 공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조립 일부와 기계 관리 정도입니다.
전체 직원 1,300명 중 90%가 지역 주민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울산 공장 한 곳의 직원이 수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계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밥 먹으러 안 가고 담배 피우러 안 나갑니다. 야근 수당 달라고 안 하고 정년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 취업시켜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품질로 일합니다. 아프다고 쉬지도 않고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미국 공장과 독일 공장은 이미 극단적인 자동화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장이 곧 제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생산 과정 자체를 혁신해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가 네타 플랜트에 10조 원을 쓴 건 같은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흐름은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토요타 그리고 GM까지 모두 스마트 공장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속도입니다. 한국 공장은 노조 저항 때문에 자동화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 기계 들이려고 하면 일자리 줄어든다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국 공장들은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나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효율 낮은 공장은 물량 배정에서 밀립니다. 물량이 줄면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적자가 나면 투자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투자가 없으면 효율은 더 떨어지고 결국 공장 문 닫는 데까지 갑니다. 노조 선택지는 좁습니다. 자동화에 저항하면 회사가 해외로 도망갑니다. 자동화를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어떤 쪽을 골라도 지금 같은 고용 규모는 못 지킵니다. 연봉 1억의 정년 보장이라는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같은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폭스바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87년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국민차라는 뜻의 이름처럼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전례 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독일 안에 있는 공장을 닫는 걸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나열하면 현대차 상황과 소름 돋게 겹칩니다. 첫째, 기에 대한 자만입니다. 디젤 엔진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혀서 전기차로 바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둘째, 중국 시장 붕괴입니다. 한때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에서 BYD 같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에 밀려서 점유율이 급락했습니다. 셋째, 높은 비용 구조입니다. 독일 노동자 평균 인건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효율 개선은 노조 저항에 막혀서 지지부진했습니다. 폭스바겐 노조도 힘이 셌습니다. 역사가 길고 정치적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구조가 노동자 보호에는 도움이 됐지만 빠르게 변화해야 할 때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입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수만 명을 내보내고 독일 공장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원 규모가 몇 년에 걸쳐 최대 3만 명까지 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회사가 자기 나라 일자리를 정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대차에게 이 사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2015년에 디젤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게 들통난 것입니다. 여기서 균열이 시작됐고 그 후 10년간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경영진이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전기차 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테슬라와 중국 회사들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상황은 폭스바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에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차를 좋아하고 외국 차에는 관세 장벽도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기댈 수 있는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한 해 새 차 판매가 160만 대 정도인데 현대차 전체 판매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번 꺾이면 받쳐줄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폭스바겐의 오늘이 현대차의 3년 뒤입니다. 길어야 5년입니다. 주식시장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전기차 기대감으로 한때 올랐지만 요즘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블라인드에서 가장 많이 퍼진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노조가 반성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반성한다고 해도 어차피 인공지능이랑 기계가 다 대체할 텐데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 요약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한국 제조업 노동자들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파도입니다. 인공지능과 기계, 그리고 자율주행이 사람 일자리를 빠르게 대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파도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면서 돈은 비용 싸고 규제 적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파도가 동시에 덮쳐오는데 예전처럼 붉은 머리띠 두르고 투쟁가 부르는 건 쓰나미 앞에서 물총 쏘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가만히 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변화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변화의 속도와 과정을 협상해야 합니다. 독일 노조가 참고가 됩니다. 새 기계 도입을 막는 대신 직원들을 새 일자리로 옮겨주고 재교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밀려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보상을 확보했습니다. 일자리 숫자는 줄었지만 갑자기 해고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줄여나간 것입니다. 현대차 노조도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연봉 1억과 고용 세습, 그리고 경영결정 거부권 같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사는 대화 대신 탈출을 선택합니다. 이미 10조 원이 증명했습니다.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조와 제대로 대화하는 걸 피하면서 문제를 키운 건 경영진입니다. 이제 와서 해외 탈출만 선택하면 국내에 남는 건 분노와 불신뿐입니다. 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취지는 맞지만 예상 못한 결과로 기업 이탈을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법싸움에 매달리기보다 변화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마차모는 마부들은 아무리 뭉쳐서 시위해도 자동차 보급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부 일자리는 돈 많은 사람이 뺏은 게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절로 사라진 것입니다. 3~5년간 철옹성이던 현대차 노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고 기술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대차 10조 원의 탈출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에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 무적이던 노조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현실론과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는 당위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차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국 기업을 다룰 예정입니다. 30년간 세계 1위를 지키다가 단 3년 만에 추락한 그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슈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